예, 아까 좀 제가 강의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이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지금 이 도표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화면 보여드리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1인칭 그 주인공 시점 뭐라고 그랬죠?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쓰라고 그랬고, 1인칭 관찰자 시점 뭐라고 그랬죠? 부수적 인물이 주인공의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전지적 작가 시점 있었죠? 이거는 3인칭 분석적이거나 전지적인 작가. 자, 이것은 분석적이거나 전지적인 작가가, 뭐 분석적인 게 헷갈리면 그냥 전지적인 작가가 이렇게 쓰셔도 돼요. 전지적인 작가가 사상과 감정까지 파악해서 이야기한다. 이건 뭐 따로 필기하기 애매하니까 말로 해드릴게요. 자, 다시 전지적 작가 시점에 쓰라고요. 전지적인 작가가 사상과 감정까지 파악하여 이야기한다. 됐죠? 사상과 감정까지 파악하여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걸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혹시 이걸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은 두 가지로 더 표현이 있는데요. 국문과 다니시니까 알려드릴게요. 올림푸스적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올림푸스적 시점. 그러니까 올림푸스 산에 있는 신들이 인간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편집자적 논평이란 말이에요. 편집자적 논평. 자, 이것도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나온 김에. 자, 전지적 작가 시점과 같은 말, 올림푸스적 시점. 올림푸스 산에 있는 신들이 인간을 바라본다는 건 모든 걸 안다는 거죠. 또 하나는 편집자적 논평이니까 뭐 이런 걸 다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작가의 어떤 사상이나 감정을. 그래서 그런 표현도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작가 관찰자 시점 할 차례죠. 이거는 작가가 외부 관찰자로서 이야기한다. 여기다 쓰는 거예요. 작가가 외부 관찰자로서 이야기한다. 그렇게 쓰시면 이제 3인칭 전지적 관찰자 시점까지 여러분이 다 적어 놓으신 겁니다. 자, 되셨죠?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의 내면적 분석과 이제 외면적 관찰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 교재 166쪽을 펴보세요. 166쪽을 펴보시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쫙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자, 여러분 교재 166쪽에 뭐 여기다 또 쓰셔도 돼요. 사건의 내면적 분석, 주요 등장인물이 스스로 이야기를 한다? 스토리 서술한다? 이게 뭐다? 자, 복습. 1인칭 뭐다? 주인공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군소 등장인물인 주인공이 이야기를 한다? 뭐였죠? 1인칭 관찰자 시점. 복습하는 거니까 쓰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분석적 전지적인 작가, 서술자가 스토리를 서술한다? 3인칭 전지적 시점.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그렇게 필기하세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관찰자인 작가, 서술자가 스토리를 서술한다? 3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자, 이렇게 필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도표에서 한 5줄 내려와 볼게요. 자, 1인칭 주인공 시점. 거기다 1번 동그라미. 1인칭 관찰자 시점 2번 동그라미. 작가 관찰자 시점 3번 동그라미. 전지적 작가 시점 4번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작가 관찰자 시점은 정확히 말하면 뭐다? 이 앞에 3인칭을 붙이는 거예요.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도 이 앞에다 뭘 붙여요? 3인칭을 붙여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점을 정리가 됐고요. 자, 초점화로 가겠습니다. 초점화. 위에 거는 읽을 필요가 없고요. 166쪽의 밑에서 셋째 줄부터 밑줄 주세요. 밑에서 셋째 줄. 초점화는 거기서부터 용어 이다까지. 자, 다시 166쪽 밑에 셋째 줄. 초점화는 포컬라이제이션. 이야기에서 누가 대상을 인식하는가 하는 문제, 곧 대상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것은 물론 심리적인 면, 관념적인 면까지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이런 말 있죠. 초점화는 이야기에서 누가 대상을 인식하는가 하는 문제, 곧 대상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것은 물론 심리적인 면, 관념적인 면까지를 포괄하는 거다. 그게 초점화인데, 이제 여기서 좀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 오른쪽 보세요. 167쪽 갈게요.
인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렌즈와 같다. 더 확대하여 정리하면 소설에서 이야기를 제시하는 매개, 관점, 시각의 작용 등 서술자에 의해 언어화된 매개 작용을 초점화라고 한다. 말이 되게 어려운데 이러면 여러분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수학의 공식이 어려우면 문제를 풀어보는 거와 똑같이 영어도 문법이 어려우면 예를 보는 거와 똑같아. 예문. 자 보세요. 소나기 황순우. 자 볼까요? 소년이 개울에 앉아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날쌔게 물만 움켜낸다. 그러나 번번이 허탕이다. 그대로 재밌는 양 자꾸 물만 움킨다.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킬 모양이다. 그러다가 소녀가 물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낸다. 하얀 조약돌이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간다. 다 건너가더니만 획 이리로 돌아서며 이 바보 조약돌이 날아왔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보세요. 이 시점, 이것은 누구의 시선이냐? 소녀예요, 소년이에요. 소년의 시선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이 작품에서 이야기하는 존재는 소년이라고 부르고 소년을 소녀라고 부르는 제3자다. 그렇죠? 제3자가 소년과 소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건너간다 획 이리로 돌아서며 날아왔다는 것으로 봐서 이 사건은 누구를 통해서 소년의 눈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다. 소년과 소녀가 징검다리에서 마주치고 소년은 소년으로부터 멀어져 징검다리를 건넌 후에 소년이 있는 이리로 돌아와서 조약돌을 던지며 바보라고 외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밑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사건은 소년의 시선과 인식에 의해 서술되고 있다. 이렇게 나왔죠? 이런 것이 초점화라는 거예요. 초점화. 소년의 시각에 의해서 초점이 맞춰준다 이 말이죠. 자, 넘기세요. 서술 시점의 분류. 자, 위에 거는 넘어가고 슈탄제를 넘어가고 1인칭 서술, 1인칭 주인공 시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시점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1인칭 주인공 시점 거기 밑줄 치세요. 168쪽이 제일 마지막 줄.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소설에서 사건의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서술하는 시점이다. 자, 169쪽까지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두 줄 내려와서 또 밑줄 치세요. 1인칭 주인공 서술자에게서 실제 작가의 자전적인 면모가 발견되기도 한다까지 밑줄.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견되기도 하는 거지 실제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알겠죠? 그 발견되기도 하는데 거기다 살을 붙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을 또 뭐라고 하냐면요. 써놓으세요. 이중 존재로서의 나다. 1인칭 주인공 시점보다 이중적인 존재로서 나, 이중 존재로서 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자, 다시 뭐라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어딘지 어디요? 고쳐서 네. 지금 제가 어디냐면 좀 전에 그러니까 168 아니 그건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린 거고요. 168쪽이 마지막 줄부터 밑줄 치시고 마지막 줄 있죠. 169쪽의 첫째 줄에 서술하는 시점이다까지 밑줄 치셨죠. 169쪽에 쳤죠. 그다음 169쪽의 세 번째 줄에 1인칭 주인공 서술자에게서 실제 작가의 자전적인 면모가 발견되기도 한다. 여기다 밑줄 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제가 말하는 게 이중 존재로서의 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중 존재로서의 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중 존재로서의 나라는 말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다시 이야기하지만 알퐁스 도데의 별이 있다, 별이라 있다. 그러면 내가 마치 목동의 이야기처럼 하지만 목동은 나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죠. 맞잖아요. 알퐁스 도데의 별에 나오는 그 목동이 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목동이 나인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한편으로는 나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알퐁스 도데는 아니죠. 개념 이해 안 가세요? 알퐁스 도데의 별의 주인공이 목동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목동이라는 사람이 나라고 나인 것처럼 막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로 알퐁스 도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중 존재로서의 나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는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냥 실제인 것처럼 하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인칭 그 주인공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에 좀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거기 이제 보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사건 서술이 좀 더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그 옆에다가 좀 필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페이지보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사건 서술의 제한. 이런 사건 서술이 상당히 제한돼요. 왜냐면
이 서술의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약해도 왜? 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건의 서술의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필기를 좀 해주세요. 자, 뭐가? 1인칭 주인공 시점. 자,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왜냐면 내가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는 뭐랄까요? 이게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거. 그것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고백의 이야기가 많이 있겠죠. 그리고 자기 변호도 있고. 자, 이제 그 밑에 김승옥의 무진기행을 갖고 좀 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죠. 169쪽입니다. 김승옥의 무진기행. 이 무진은 여러분 무진이 어디 있냐면요. 무진기행의 무진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무진은 어디를 보고 이제 김승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디를 보고 배경으로 했냐면요. 제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순천을 배경으로 순천. 순천에 가면 여러분 갈대밭 되게 많죠. 순천 가보셨어요? 순천에 가면 네. 갈대밭 이런 게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배경으로 해서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무진기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김성옥이 무진기행에서 주인공 나는 몇 해 전 무진의 바닷가 집에서 폐병을 앓고 있던 시절을 회상해요. 자, 어느 해부터 보세요. 거기 뒤에 보면 대신 시켰던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니까 이건 좀 읽어볼게요. 이거는. 야, 이거 오늘 할 게 상당히 내용이 그 어렵긴 한데 인용된 작품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자 이건 좀 읽어봐야 되니까 읽어볼게요. 그냥 어느 해 나는 그 집에서 방 한 칸을 얻어들고 더러워진 나의 폐를 지금 폐병이니까 씻어내고 있었다. 어머니도 세상을 떠난 뒤였다. 바닷가에서 보낸 1년. 그때 내가 쓴 모든 편지 속에 사람들은 쓸쓸하다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단어는 다소 천박하고 이제는 사람의 가슴에 호소해오는 능력도 거의 상실해버린 사어, 죽은 언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무렵 내게는 그 말밖에 써야 할 말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아침에 백사장을 거니는 산보에서 느끼는 시간의 지루함과 낮잠에서 깨어나서 식은땀이 흐르는 이마를 닦으며 느끼는 허전함 뭐 이런 것이 있었다. 뭐 등등등.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가 영화에 보면 여기 신성일 그 배우 있죠. 돌아가셨지만 그 사진 있죠.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서술자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점의 제한으로 인해 자기 고백, 자기 변호의 심리를 보일 때가 많다. 사진은 무진기행을 영화에서 이게 안개라고 영화가 됐습니다. 이거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원작이 나는 원작이 나는 신성일이 분장했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현재 서술적인 나는 쓸쓸하다는 말을 편지에 써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무슨 체라고 하죠? 서간체라고 하는 거예요. 서간체. 이건 뭐 그냥 말로 할게요. 서간체, 서간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좀 더 읽어보면 고독한 감정을 거기 밑에서 보세요.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말이 건조한 일과를 보내는 도시 사람들에게 감상적이고 공허하게 들릴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편지에 써서 보낸 무렵의 경험적 자아인 나에 대해서는 냉소적이고 동정적. 그러니까 냉소란 건 차갑게 비웃는다는 뜻이에요. 냉소. 찰냉자에 비웃을 소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냉소적이다. 이거 좀 한자로 써볼까요? 냉소. 이게 찰냉자에 비웃을 소자. 그래서 이제 영어로 냉소적이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시니컬이라고 해요. 시니컬. 이렇게 써요. 아, 너 왜 이렇게 시니컬하니?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냉소적이다. 냉소적. 시니컬. 아시겠죠? 찰냉자 비웃을 소자에 적자를 붙여서 시니컬하다. 시니컬하다. 아시겠죠? 이걸 냉소적이라고. 차갑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예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나요? 어떤 학생이 이제 제가 이제 채점을 하는데 그 뭐죠? 그 비제로를 줬어요. 그 보니까 조금 더 그 해고 줬어요. 비제로 그랬더니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교수님 비뿔도 아닌 비제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하다는 뜻이 아니죠. 겉으로는 그렇게 아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거 이해가세요? 그런 걸 냉소적이라고 하는 거. 하여튼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른쪽을 보세요.
이 소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170쪽에 막 도시와 이제 시골 속에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인데, 자, 171쪽의 둘째 줄부터 밑줄 치세요. 둘째 줄부터. 독자는 거기 둘째 줄부터 밑줄 치세요. 171쪽입니다. 결국 주인공의 감정과 사고에 가깝게 밀착됨으로써 도덕적 판단을 앞세우기 전에 주인공을 좀 더 이해해야 하는 무슨 상황이라고 써놨죠? 강제적인 상황이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너 믿어야 돼. 이렇게 막 강요하는 온단 말이에요. 강요. 개념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나를 이야기하는 거하고 내가 그를 이야기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객관적이겠어요? 상식적으로. 네? 내가 내가 그를 그를 이야기하는 게 더 이해하는. 객관적이, 여러분이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건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이야기하는 거는 그 객관적인 시야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거기에 빠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 나 믿어야 돼.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채서의 탈출기. 여러분 채서에는 그 채서의 작품은 무슨 문학이라고 하죠? 채서의 1학년 때 배우셨잖아요. 무슨 문학? 채서의 작품을 무슨 문학이라고 부르세요? 체험 문학이라고 합니다. 체험 문학. 체험 문학. 이게 채서해만 이렇게 이제 체험 문학을 이야기해. 이게 참 이 국문학 공부하면 좀 이게 약간 그런 게 강경의 작품도 소금이라든가 이런 작품 보면 되게 막 체험을 잘 써놨죠. 근데 강경의 작품은 체험문학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되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약간 남성 중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강경애는 체험문학이란 말 안 씁니다. 아무리 체험을 많이 해도. 근데 이제 이 채서해만 이제 체험문학을 써요. 어쨌든 이 탈출기라는 작품이 보면 서간체, 거기다 물으시면 서간체라고 써놓으세요. 김군, 나도 사람이다. 171쪽 보고 있어요. 제가 일일이 뭐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어쩌고저쩌고 써놓은 게. 그러니까 이거는 나가 김군에게, 이거는 이 그 탈출기는 나아가 이렇게 써보세요. 김군에게 하는 이야기. 나아가, 자 화면 보이죠? 나아가 누구에게? 김군에게. 나아가 김군에게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이제 1인칭 주인공 서술자 시점에서는 자의 변모 내지 발전이 있다. 뭐 어쩌고 나와요. 발전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넘겨볼까요? 1인칭 관찰자 시점.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1인칭 관찰자 시점의 대표적인 작품보다 사랑 손님과 어머니. 누구의 작품? 주요석. 오키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키가 어른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재밌는 거는 한 5살 정도밖에 안 된 아이의 눈으로 어른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좀 바라봐도 명확하진 않겠죠. 관찰자긴 하지만. 이해 가세요? 주유섭의 사랑 손님과 어머니 TV 문학관에는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 보면. 그래서 어린 아이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게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자 보세요. 172쪽 첫째 줄. 밑줄 치세요. 밑줄.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주인공의 행위를 관찰할 수 있는 주변 인물이 주인공에 대해 서술하는 시점이다.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밑줄. 자, 두 번째 단락으로 갈게요. 자, 두 번째 줄부터 밑줄 치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적 서술로 일관하기 쉬운 1인칭 주인공 시점보다 서술의 신빙성이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맞나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내가 나를 묘사하는 것은 뭐다? 내가 나를 묘사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요. 근데 내가 오키라는 애가 어른을 묘사해. 그러면 내가 나를 묘사하는 것보다는 신빙성이 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 이야기예요. 객관성을 좀 더 높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3인칭이 1인칭 관찰자 시점보다도 좀 더 신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세요. 동시에 또 좀 밑줄 치세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보다 사건을 관찰하고 경험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측면도 있다. 맞죠? 왜 그러냐면 내가 관찰자라고 하면 항상 그 사람을 뭡니까? 몰래카메라를 너가 지켜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볼 수 있을 때만 바라보는 거지. 맞나요? 여러분 관찰자라는 거 그렇지 않나요? 내가 바라볼 수 있을 때만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죠? 그 경험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이야기 써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술자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서술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달라.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는 대부분 주인공의 동조적인 인물이 서술자가 되기 때문에 독자가 서술자의 서술을 신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게 재밌죠? 동조한다는 거. 맞아, 그렇지.
맞아. 이런 걸 많이 한다. 그래서 현진건의 빈처, 서술자 나는 주인공인 아내에 가장 가까운 주변 인물이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남. 보세요. 빈처라는 것은 아내란 뜻이잖아요. 빈처가 뜻이 뭡니까? 가난할 빈자, 아내 첫자 아내.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이제 지식인인데 돈이 없는 지식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주인공이고 나는 주인공인 아내를 바라보는 관찰자지.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빈처잖아요, 빈처. 빈처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의 눈을 통해서 아내가 포착되고 가난에 대응하는 아내의 행위가 묘사된다. 화수분도 화수분의 처지의 동조적인 관찰자인 셋집 주인에 의해 비극적 삶이 조망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동조하는 인물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주요섭의 사랑 손님과 어머니가 나옵니다. 173쪽 보세요. 173쪽. 자, 근데 이게 또 재밌어지는 것은 자, 관찰자 시점에서는 이 관찰자가 대부분이 어린아이인 경우가 많아요. 어린아이인 경우가 많다. 물론 이제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어린아이인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어린아이의 시점으로 이제 바라보다 보니까 좀 성숙하지 않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보세요. 173쪽 보세요. 성인인 주인공의 행동을 이제 이해하고 해설하기 어려운 어린아이가 서술자인 독자 역할이 중요해진다. 자, 사랑 손님과 어머니 나오죠? 자, 한번 볼까요? 나는 그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으나 내게는 퍽 고맙게 굴고 나도 그 아저씨가 마음에 들었어요. 어른들이 저희끼리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그 아저씨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와 어렸을 적 친구라고요. 어디 먼데 가서 공부를 하다가 요새 돌아왔는데 우리 동네 학교 교사로 오게 됐대요. 또 우리 큰 외삼촌과 동무인데 이 동네에는 하숙도 별로 깨끗한 곳이 없고 해서 우리 사랑으로 와 계시게 되었다고요. 우리도 그 아저씨한테 밥값을 받으며 살림에 보탬이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6살밖에 안 된 지금 오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키가 관찰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키의 눈으로 그 뭡니까? 아저씨 로맨스를 어머니와 아저씨의 로맨스를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관점에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 밑에 제가 자세히 안 읽어도 여러분이 아시겠고요. 자,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전지적 작가 시점과 다르다고 그랬죠. 자, 밑줄 치세요. 173쪽의 마지막 줄.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서술자가 자신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입장 동그라미에서 인물 외면만을 묘사하는 시점,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고 한다. 작가 관찰자 시점 넘기세요. 174쪽의 세 번째 줄부터 또 밑줄 치세요. 관찰자 입장에서 인물의 외부에 대해서만 묘사하기 때문에 인물의 내면까지 통찰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 비해 서술이 자유롭지 못하다. 당연하죠. 관찰자는 자유롭지 못해요. 내가 볼 때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작가 서술자가 외면에 대한 정보만 제시해요. 진면목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요. 자, 비사감과 러브레터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현진건의. 비사감이 이제 좀 결혼 안 한 노처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상당히 이제 뭐 또 다른 면을 보이는 뭐 이런 이야기예요. 보세요. 비여사라면 딱장되어 독신주의자요. 뭐 이렇게 나왔죠. 40에 가까운데 뭐 이렇게 쳐다운 맛이 없다. 이렇게 써놨죠. 여러 겹 주름이 잡힌 뭐 여러 가지 써놨어요.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뾰족한 입을 다물고 돋보기 너머로 쌀쌀한 눈이 노릴 때 기숙생들이 오싹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러니까 서술자는 비사감의 내면과 성격을 묘사하지 않고 외부에서 관찰한 바를 보고한다는 거예요. 결말에 이르기 전까지는 외적인 이미지로 그녀의 성격을 판단하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결말에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175쪽. 이르러서야 비사감이 혼자 있을 때는 연애 편지를 소리내어 읽으며 환상에 젖는다는 사실이 알려진다. 그래서 인간적인 매력이 없는 듯한 그녀 역시 아름다운 사랑을 갈구해 왔음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쓴다. 그러니까 3인칭 관찰자 시점은 그 밑에 단락을 볼까요? 175쪽에 그 서술자가 최대한 거기 좀 또 밑줄 치세요.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175쪽 두 번째 단락이에요.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또 거기서 세 줄 내려가서 또 밑줄 치세요.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이 점에서 독자의 감정이입을 미리 배제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감정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감정이입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 지금 뭡니까? 김동인의 감자 또 나왔네요. 여보 오늘은 얼마나 벌었어. 자 이거는 이거 좀 필기를 좀 해야겠네.
여보 오늘 얼마나 벌었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이제 무슨 기법이라고 하냐면 이거를 자 필기할게요. 장면 제시 기법이라고. 자 장면 제시 기법. 자, 이 장면 제시 기법을 활용했다는 것이고 활용하여 최대한 냉정하게 하여서 최대한 냉정하게 인물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자, 보이시죠? 장면 제시 기법을 활용해서 최대한 냉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자, 그렇게 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이제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로 넘겨보세요. 20페이지. 아니야, 20페이지래. 176페이지로 넘겨보세요. 그래서 176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그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그 밑에 이제 176쪽에 마지막 단락에 보세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는 경우에도 작품에서 선택적으로 작가 관찰자 시점을 취하기도 한다. 여기다 붙여주세요. 거기 176페이지 마지막 단락 첫째 줄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는 경우에도 뭐 한다? 관찰자 시점. 자, 그래서 현진건의 소설 운수 좋은 날 너무나 많이 본 거잖아요. 작가 소설자가 정보를 제시하고 인물의 감정까지 언급해.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이게 밑줄 쫙 치세요. 전지적 작가. 그런데 가난으로 고통받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무슨 시점? 관찰자적 시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 그 현진건의 그 운수 좋은 날은 전지적 작가 시점 플러스 뭐예요? 플러스 작가 관찰자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첨지가 아내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집에 안 가죠. 여러분 이건 많이 보셨죠? 치삼하고 이제 술 마셔요. 그러니까 최대한 개입을 배제하고 대화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써는 겁니다. 자, 오른쪽 볼까요? 오른쪽. 177쪽. 전지적 작가 시점. 자, 두 줄 또 밑줄 칠게요. 177쪽 보고 있어요. 177쪽. 자, 거기 전지적 시점은부터 말한다. 첫째 줄, 둘째 줄까지 밑줄 치세요. 177쪽 전지적 시점부터 뭐까지 말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나왔죠? 그 밑에 네모쳐 놓으세요. 올림푸스적 시점. 아까 제가 설명 분명히 드렸죠? 올림푸스 산에 사는 신들이 인간의 모든 걸 알 수 있다. 기억나죠? 또 뭐라고 그랬죠? 하나 더 이야기했는데 제가. 편집자적 논평. 편집자적 논평. 이것도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 이광세 흙이에요. 이광세 흙도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근데 원래 전지적 작가 시점 고전 소설에서 이제 많이 썼는데요. 근대 소설에서 특히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을 많이 썼다. 뭐다고요? 근대 소설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을 많이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용문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 제가 일일이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자,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9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인물 시각적 서술 이렇게 나왔어요. 인물 시각적 서술. 그러니까 인물 시각적 서술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좀 읽어보면서 볼게요. 인칭을 기준으로 이제 서술할 수 있어요. 인칭을 기준은 뭐다? 1인칭 시점과 몇 인칭 시점? 3인칭 시점. 자, 2인칭 시점은 없어요. 너는 이런 말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다 나 아니면 그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서술의 초점이 어떤 인물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효과를 이야기하는데 전지적 작가 서술자는 주석적 서술, 주석적 서술이라는 게 아까 계속 말하지만 무슨 논평? 편집자적 논평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주석적 서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한다고요? 편집자적 논평. 179쪽 셋째 줄. 이런 것을 통해서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인물의 이제 의식의 중심이 되고 서술자는 의식에 비치는 것을 그냥 전달한다는 겁니다. 자, 체이노의 소설 타인의 방. 자, 서술자의 직접적인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 서술의 초점인 주인공, 그의 의식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거 이건 좀 읽어봐야겠네. 그는 웃으면서 스푼을 젓는다. 그때였다. 그는 그 밑에 보세요. 그는 웃으면서 스푼을 젓는다 있죠? 무슨 소리를 들었다. 공기를 휘젓고 가볍게 이동하는 발자국 소리였다.
귀를 기울였다. 욕실 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 걸 눈치챘다. 난폭하게 일어나서 욕실 쪽으로 걸어갔다. 분명 잠근 샤워기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는 걸 봤다. 투덜거리며 물을 잠근다. 막 하고 쭉 나오죠. 고독을 느낀다.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서술자로서 주인공 외에 그의 외면과 내면을 막 기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할 뿐, 자, 편집자 혹은 해설자로서 넘겨보세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0쪽으로 넘어와서 서술자가 자신이 선택한 인물의 내면에 밀착해서 서술해 감으로써 목소리와 인물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그 다음에 밑줄 치세요. 180쪽의 넷째 줄부터. 서술은부터 서술자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서술 주체인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의식에 초점을 두고 서술할 경우 슈탄젤은 그 인물을 반영자라고 부른다. 여기다 밑줄 치세요. 다시 서술은 서술자에 의해서 나레이터죠. 나레이터. 서술자 나레이터 아까 1교시에서 이야기했죠. 그렇지만 서술 주체인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의식에 초점을 두고 서술할 경우에는 이 슈탄젤은 인물을 뭐라고 한다? 리프렉터, 반영자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의식의 면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용어가 뭐다? 반영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이해가시죠? 자, 180쪽의 마지막 밑에 다음 단락 보세요. 저기 넷째 줄부터 볼게요. 박태원의 소설 천변풍경. 자, 여러분 천변이 무슨 천이죠? 청계천이죠. 청계천. 청계천 주변에 있는 풍경이라는 뜻이에요. 천변. 자, 이 천변풍경은 무슨 소설이라고 그랬죠? 세태 소설, 세태 소설. 세태. 세태. 안 써도 되겠죠? 세태를 나타내는 소설이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고전문학 공부하시면 또 이제 세태 소설 작품이 엄청 많아요. 그걸 세태 소설이라고 합니다. 천변풍경, 세태 소설. 뭐 나중에 또 좀 더 자세히 공부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자, 그래서 자, 이 천변풍경을 보면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이제 여러분 공부하셨나 볼까요? 카메라가 있는 것처럼 막 보이는 거 무슨 기법이라고 하죠? 영상 기법? 영상 기법. 이게 아니고 카메라 아이 기법 이런 거 알아두세요. 카메라 아시죠? 원래는 캐머라인데 캐머라 아이 카메라의 눈. 그래서 카메라 아이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카메라가 없는데 카메라가 마치 보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있어 보이잖아. 이렇게 써야지. 공부는 왜 한다?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있어 보이려고. 맞죠? 맞잖아요. 영상 기법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보다 카메라 아이 기법이 훨씬 멋있죠.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카메라 아이 기법 알아두세요. 여기 튀기는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이 국문학은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자, 180쪽에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다시 좀 볼게요. 지금 좀 공부하다가 한 지금 6분 정도 남아서요. 좀 제가 못하면 제가 한 번만 더 초대해서 조금만 더 해서 오늘 그 시점은 끝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초대할게요. 만약에 좀 못 나가면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세요. 자, 박태원의 소설. 자, 180쪽에 두 번째 단락이 다섯째 줄부터 보는 겁니다. 천변 풍경을 보면 카메라가 이동하듯 서술자의 초점이 인물들 사이를 이동하면서 초점이 된 인물이 바뀐다. 그리고 인물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한다. 무슨 기법? 카메라, 아이 기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다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 180쪽 마지막 줄 다양한 가치관이 부딪히는 소설에는 동일한 오른쪽 보세요. 사건을 다양한 시점에서 제시해. 자, 채윤의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그래서 영화가 꽃잎이 나온 거 아세요? 이 꽃잎이란 영화가 이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있죠. 꽃잎은 들어보셨죠? 이정현이 처음 출연한 영화 있었는데 이 꽃잎이 네. 여기서 한 거예요. 이걸 영화 제목을 이렇게 쓰면 지겨워서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꽃잎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상식으로 알려드린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것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박하사탕도 나 다시 돌아갈래 그게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서 어쩌고 나왔죠.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 내면에 대한 문제. 자, 어조와 거리. 어조는 이제 좀 더 쉽습니다. 시점보다. 자, 어조는 뭐냐? 자, 어조는 톤이라고 써놨죠. 톤, T-O-N-E. 자, 거기 밑줄 치세요. 바로 밑에. 어조 톤은 한 작품의 내포 작가가 이야기의 서술에서
지금 181쪽 보고 있어요. 잘 따라오세요. 이야기의 서술에서 소설 내적 요소나 독자들을 향해 가지는 태도의 특성을 말한다. 자, 이게 뭐다? 어조다. 어조다. 이것을 어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또 다른 이야기로 써놓을게요. 이제 이건 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조에 대해서 제가 쓴 걸 좀 적으세요. 어조를 어떻게 또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그냥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고, 자, 제가 쓸게요. 독자, 자, 어조 독자 또는 비서술자 및 제시되는, 화면 보이죠? 제시되는 상황과 사건에 대한 태도. 자, 이것을 어조라고 한다. 자, 화면, 자, 이렇게 보이죠? 독자 또는 피서술자. 그러니까 독자는 아시겠죠? 읽는 사람. 피서술자는 이제 그 서술되는 그런 사람이겠죠? 피서술자니까. 그건 작가가 서술하겠죠. 그 제시된 상황과 사건에 대한 태도, 이걸 어조라고 한다. 어조. 톤이라고 하면 톤, 어조. 그러니까 어조라는 게 이런 거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어조가 좀 어려우면 남성적 어조, 여성적 어조. 여러분 어조를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보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윤동주 있죠.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거 여성적 어조죠. 맞나요? 윤동주 씨를 남성적 어조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맞죠? 윤동주 씨가 되게 자아성찰과 부끄러움에 미학이. 근데 이육사 시 보세요. 이육사. 남성적 어조.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서다. 막 이렇게 가요. 막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남성적 어조. 그렇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 좀 더 이해가 쉽죠. 원래 학문적으로 말하는 건 어려워요. 뭐든지. 아시겠죠? 학문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고,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하여튼 자, 다시.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그래서 이제 자, 보세요. 자, 거기 그 어딨냐면, 181쪽에 그 김준영의 봄봄 있죠, 봄봄과 형의 어조는 같지 않다. 그 한 5째 줄 좀 내려가면 있어요. 봄봄에서는 소박하고 해학적인 위기가, 그러니까 이 뭡니까, 점순이가 키가 크면 결혼시켜준다고 하는데 키가 안 크잖아요. 봄봄이라는 거 보면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작품에서는 우울하고 안타까운 느낌이 우세하다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조라는 것은 뭐 느낌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어조가 좀 어려우면 어떤 느낌,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어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또 넘어가 보세요. 182쪽입니다. 182쪽. 자, 목소리란 말도 나오는데, 자, 182쪽의 첫 번째 단락의 밑에서 셋째 줄부터 밑줄 치세요.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182쪽. 내포 작가가 행하는 진술상의 모든 특징 혹은 내포 작가가 지닌 개성을 어조라고 하며 어떤 소사론자들의 이를 목소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거기다 써놓으세요. 어조 이퀄 목소리. 그러면 훨씬. 어조란 말이 되게 어려워. 그럼 목소리로 하자. 이 말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톤은 보이스와 같다. 그 말입니다. 어조란 말은 목소리와 같다. 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조는 목소리.